자, 이번 A매치 주간이 마무리가 됐고 2025년에 A매치 주간들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표팀 경기 일정은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제 이제 가나전을 마무리를 했는데 형철이가 잡힌 걸 봤어요. 방송 3사에 다 나갔다고. 예예예. 플레이, TV조선, TVN 스포츠. 지금 형철이의 어떤 그 입지를 보여줄 수 있는. 아이고 아니요. 그냥 예. 어쩌다 우연히 잡힌 거죠. 네. 아닌 것도 아니다 사실. 왜냐면 저는 형철이가 뭐 최고의 해설위원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동나이대에서는 본인의 위치가 있는 거는 또 뭐 사실은 사실이니까. 예. 감사합니다. 형철이랑 동갑이 없어요. 그쵸. 아직 그래. 제가 어리니까. 그래서 이제 얘기를 또 네. 하는 거죠. 네. 아니 어쨌든 그런 거는 너무 즐거운 일이죠. 그렇죠. 어쨌든 저도 아끼는 네. 동생이 가서 화면에 잡히고 이거 다 좋은데 네. 우리 대표팀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월드컵 예선도 좀 종합을 할 거거든요. 어제 이겼어요. 이겼다고 모든 것을 좋아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우리 축구 팬들은 알고 있습니다. 많이 찜찜합니다. 사실. 어떻게 이기는지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게 평가전이잖아요. 우리는 평가전이 목표가 아닙니다. 승리했으니 됐다라고 할 것도 아니고요. 아니죠. 그 다음에 뭐 권혁규와 옌스의 미드필더 라인에 대한 얘기를 홍명보 감독이 했는데 부진했다. 아예 딱 집어서 이야기를 하셨더군요. 네. 본인의 전술에 대해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긴 한데 뭐 어쨌거나 종합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볼리비아, 네. 그 다음에 가나전 종합을 해야 될 것이고 결국 전적은 그냥 스탯이 증명하는 거잖아요. 승패가. 좋아요. 뭐 일단은 2승이니까 전적은 그 네. 이전에 2025년 이렇게 봐도 괜찮아요. 그럼 우리가 유의미한 진일보한 전술과 전략, 내년 월드컵 본선 무대를 위한 어떤 청사진을 받느냐라고 하면 그렇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본인이 백쓰리 백포 이거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저희 이스타TV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팬들이 먼저 얘기를 했어요. 그죠. 항상 백쓰리 백포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네. 그래서 왜 이겼는데도 우리는 월드컵을 이제 반년 가량 앞둔 상황에서 왜 찜찜한 기분이 들까? 그 이유를 한번 정리해봤는데 뭐 경기 실시간 이슈는 우리 형님들 입중계 하실 때도 주원이 형 입중계 하실 때도 다 얘기 나왔었기 때문에 두 경기를 묶어서 큰 틀에서 저희는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저는 어제 경기는 특히 이강인 쇼였다고 생각해요. 진짜 그냥 이강인밖에 안 보였어요. 네. 이 상황에서도 이강인이 볼을 지키네? 풀어내네? 볼리비아전 때도 우리나라 대표팀에 이강인은 없어서는 안 될 선수라는 느낌이 제대로 들었는데 이번 가나전은 특히 더 했습니다. 진짜 이강인 동무대였고 심지어 골도 이강인의 발끝에서 나왔어요. 그거 생각하면 정말 이강인 선수의 기량은 뭐 이미 입증되어 있는 선수지만 우리 대표팀에 진짜 매우 필요하다. 대한민국의 대한민 구로 담당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표팀 기준으로. 그리고 황희찬 선수가 어제 PK 실축이 있긴 했지만 근데 실축한 건 아쉽죠. 근데 그거 말고의 플레이를 생각해보면 황희찬은 언제나 난자리가 큰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그쵸. 있을 때 황희찬 우리가 우와 황희찬 그러지 않을 때도 있죠. 근데 없으면 와 황희찬이 필요하다. 그 역할 할 선수가 없어요. 그 역할은 황희찬만이 진짜 가능한 역할인 것 같아요. 돌파, 우직한 침투. 어제 PK를 얻어낸 것도 결국 황희찬 굉장히 좋았으니까. 비록 아쉽게 놓치긴 했지만. 그렇죠. 그리고 볼리비아전도 황희찬 선수가 나와서 꽤 괜찮은 옵션을 보여줬어요. 이게 황희찬을 쓰는 이유지. 근데 이제 어쨌든 PK 실축이나 볼리비아전 때 결정력이 조금 아쉬웠던 장면들도 있었는데 차차 회복하길 바라면서 일단 황희찬 선수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정말 축하하고 싶은 조규성 선수의 복귀골. 조규성이라는 선수의 필요성은 이번 경기를 통해서도 드러났고 그리고 또 그간 조규성이 공백일 때 우리가 사실 여러 가지 부상이 정말 악재가 겹쳤었는데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약간 머리에서 사실 잊고 있었어요. 조규성이 있으면 좋다라는 생각을 하다가도 기간이 길어지면 이제 우리가 잊잖아요. 근데 돌아오고 보니까 와 조규성이 해주는 역할이 대단히 크구나. 그렇죠. 그리고 대표팀에서 뭐 주전 원톱뿐만이 아니라 옵션으로 봤을 때도 조규성 같은 선수가 있는 것은 대단히 필요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일단 조규성이 있으면 전방 압박이 아무래도 살아나고요. 그렇죠. 그리고 넓게 움직여주면서 조규성 선수가 움직임이 좋아요. 그래서 수비나 미드필더들이 되게 좀 흔드는 편입니다. 그러면 다른 동료들에게 공간을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조규성 선수의 이런 역할, 게다가 일단은 큰 체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가나 선수들도 아무리 크고 힘이 있다고 해도 조규성이 들어오는 순간 의식을 안 할 수 있거든요. 그쪽으로 쏠리면 어제 이태석처럼 반대로 침투할 수 있는 길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조규성 선수의 그런 효과, 특히 볼리비아전 골 장면은
진짜 많은 메시지를 그렇죠. 담겼다 생각해요. 인간 승리다 진짜. 네. 다시 한번 복귀. 정말 이건 박수를 치는 네, 거예요. 정말 고생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진짜. 그리고 이제 문제점을 봐야 되는데 문제점은 이제 개인이 아닌 팀으로 좀 넘어갑니다. 일단 빌드업과 관련된 문제는 백4를 썼던 볼리비아전, 백3를 썼던 지난 가나전, 저는 뭐 크게 다를 거 없이 너무 간격이 멀어져 있어요. 네. 그리고 모든 상황이 이강인이 없으면 안 풀릴 것 같은 느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최고 수준의 축구, 최고 수준이 아니더라도 현대 축구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의 기본은 공간과 간격입니다. 네. 그러니까 간격을 잘 좁히는 이유는 공간이 효율적으로 쓰기 위함이에요. 수비할 때나 공격할 때나 전환할 때나.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안 되죠. 그 빌드업이 잘 안 되죠. 일단 움직임이 없어요. 우리가 백3, 백4가 중요하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의 과정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지. 그렇죠. 네. 어떤 전술을 쓰건 결국 삼선이 묶여 있을 때 오로지 이강인이 내려와서 볼 받는 거 외에는 방법이 안 보여요. 그 방법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 보여요. 그래서 이강인 선수가 내려와서 그걸 풀어줘야 되는데 근데 이강인이 내려오면 공격진에 한 명이 빠지는 거잖아요. 전방의 숫자가 부족해지죠. 어제 가나 백포 쓰고 있는 네. 팀이었죠. 우리가 이강인이 내려오면서 전방에 올라가는 선수 이태석, 손흥민, 오현규 그리고 서령우 4명뿐이었어요. 그 4명이 백포 그리고 삼선에 묶여가지고 우리가 위로 볼을 보내거나 전환을 해도 그 뒤에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전반 40분에 첫 슈팅 나왔죠. 첫 골이 아니에요. 첫 슈팅이 나왔습니다. 홈에서 이건 문제가 많은 거고요. 어제 가나가 심지어 주전이 상당히 많이 빠졌고 네. 볼리비아도 프리뷰 때 저희가 우리 이스타 영상에서 이야기를 했었지만 볼리바르 팀이 차출 거부를 하면서 일정상의 이유로 행정상의 이유로 그래서 볼리비아도 정예회바가 아니었습니다. 근데도 우리가 좀 지지부진한 내용이 나왔다는 점은 되게 찜찜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또 하나 이야기할 부분은 수비 전술 문제인데 백4를 쓰면 풀백의 뒷공간, 백3를 쓰면 윙백의 뒷공간 이게 똑같습니다 이게. 측면 뒷공간 네. 그리고 수비 라인에도 라인을 올렸을 때 뒷공간에 대한 리스크는 어느 정도 원래 감수를 하죠. 근데 그것에 대한 대응책은 일부 마련해 놓습니다. 그것 또한 역시 개인에 의존하는 경우가 굉장히 크고 그거는 탑 클럽의 이게 탑 레벨의 클럽들에서도 나오는 문제긴 해요. 예를 들면 바르셀로나 역시 옵사이드 트랩을 쓰면서 라인을 굉장히 올렸을 때 이번에 좀 어려워하는 게 이니고의 이적이라거나 이런 부분에서 분명 어려움을 갖는 건 맞는데 그래도 전술적으로 저는 바로 로우 블록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뭐 중간에 미드 블록을 거쳐서 지연 후방으로 내려오는 그쵸. 그런 우리가 전략적인 움직임. 근데 그런 부분도 부재하고 측면의 뒷공간에 대한 이 어려움은 매 경기 나옵니다. 그래서 드는 생각은 전체적으로 경기 준비가 너무 아니라는 느낌이 좀 네.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대표팀 경기를 볼 때마다 반복돼서 우리가 보는 플레이가 측면 뒷공간이 열려요. 볼 전개하다 끊기거나 아니면 순간적으로 상대가 역습을 노릴 때 우리가 그럼 측면 뒷공간으로 김민재가 오른쪽이면 오른쪽 뒷공간으로 네. 딱 따라 나와서 커버를 합니다. 맞아요. 그때 센터백 사이 벌어지죠. 삼선 한 명이 내려와요. 그래서 어떻게든 김민재 뒷공간에 삼선이 내려와서 커버를 합니다. 그럼 중앙의 숫자는 덩그러니 한 명만 남아있어요. 네. 왜냐면 백4를 써도 백3를 써도 우리는 오롯이 간격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투미들의 미드필더 2명만 삼선에 남아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김민재가 커버를 측면으로 해야 빠졌을 때 한 되니까. 명 커버하면 남은 한 명만 남는 거예요. 그죠. 문제는 그게 빌드업 시에도 그런 상황이 거의 비슷하게 이루어질 때가 많고 수비 시에도 이런 문제가 이어지다 보니까 수비를 어떻게 해요? 근데 세컨볼은 중앙에서 그럼 상대한테 내줄 수밖에 없죠. 그쵸. 우리는 한 명뿐인데 상대는 공격할 때 다 밀고 올라오잖아요. 네. 숫자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왔을 때 드리블이 대단히 좋은 선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 명만 덩그러니 있는 중원에서는 그 선수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많아요. 이거 우리가 언제나 죽음의 이지선다 삼지선다 걸리는 거야. 그렇죠. 우리가 거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시나리오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종민형도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가 공격에서 수비로 전환될 때 미드필더 지역에서 중앙 지역에서 어떻게 우리가 수비 대응을 갖추고 상대를 지연하면서 어떻게 수비 대응을 이룰지 우리가 5-4로 내려가 있을 때는 수비 숫자가 그래도 많으니까 박스 안에서 괜찮은 수비를 기대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 나오는 그 전환 과정이 제가 볼 때 너무 문제입니다. 아니래요. 지금보다 더 경기 준비를 치밀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것만으로도 또 부족한 게 5-4라고 하더라도 그냥 박스 안에 서 있는 것만으로는 중간 레벨 이상의 팀들은 그거 그냥 공략합니다. 그렇죠. 그냥 내려앉아 있는다고 숫자가 많다고 요즘 그럼 왜 골대 앞에 다 서 있지? 그렇잖아. 그렇죠. 다 그렇게 하죠. 그렇다고 골이 안 들어가지 않아요. 네. 브라질전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전방 압박 과정을 보더라도 어제 가나도 정예 멤버가 빠져서 그렇겠지만 가나의 스타일도 빌드업이 뭐 유기적으로 풀리거나 패스를 잘 풀어나오거나 이런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어제 경기를 봤을 때도 윙들이 내려와서 볼 받고 풀백이 올라가고 계속 이 패턴만 가나도 반복이 돼서 잘한다는 느낌은 좀 안 들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상대 풀백의 움직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전방 압박이 준비가 안 돼 있다는 느낌이 강했어요. 전방 압박이 왜 준비가 안 돼 있었을까요? 전방 압박을 하면 당연히 아래에 있는 선수들도 밀고 올라와야 되는데 같이 올라가야 간격 유지가 되면서 중간중간 성긴 게 아니라 치밀한 조직이 만들어지죠. 네. 일단 우리가 미드필더 숫자가 부족하잖아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방 압박을 할 때 3톱이 올라가요. 네. 2명의 미드필더도 올라가요. 같이 올라가죠. 근데 가나의 경우는 4-2-3-1 형태에서 2명의 미드필더를 세웠죠. 우리 3톱은 가나의 센터백과 풀백을 막고 우리 3선 2명이 올라와서 상대 3선을 막아요. 중앙 공미는 아무도 안 막습니다. 이 중앙 공미 움직임에 따라서 아니면 윙들이 내려올 때 움직임에 따라서 가나 공격진이 볼 내려와서 받을 때마다 우리 수비진이 알아서 따라 나가요. 그러다 보면 뒤가 또 열리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김민재가 다 커버하고 그 비워둔 공간 3선이 내려오면서 결과적으로는 압박도 안 돼. 수비적으로는 우리가 세컨볼도 내줘. 공간도 열려. 측면 뒷공간 특히 위험해. 이런 상황이 반복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가나만 생각했을 때 여기에 원래 자원이라면 설 수 있는 선수들의 예를 들어 쿠두스, 세메뉴, 세메뉴, 아이유, 아이유. 네, 이런 선수들이 있으면 그냥 실점이에요. 그런 경우 나오면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핵심 자원들이 모두 빠진 팀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저도 이거 진짜 세메뉴랑 쿠두스 있었으면 볼만했겠다. 그들이 프리미어리그에서 탑 레벨에서 어떤 정도 위력을 보여주는지 우리가 11라운드까지 봤잖아. 그렇죠. 쿠두스는 이미 토트넘 가자마자 공격의 에이스란 말이에요. 그런 선수가 없었어. 어제도 한 전반 30분, 35분 이후랑 후반전 한 30분, 35분 이후는 그냥 일방적으로 가나의 페이스로 가더라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위기에서 전환이 안 돼요. 공격으로 전환이 안 되고. 이겼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진짜 우리도 죽음의 이지선다에 걸리는 게 뭔지 아세요? 이랬을 때 만약에 맹렬하게 막 비난을 해요. 근데 그러다가 예시예요, 예시. 그럴 리는 좀 만무해 보입니다만. 근데 월드컵에서 갑자기 막 잘해. 그러면 결과가 나. 저 새끼들 봐라 저것도 흠집 내려고 그냥 대안도 없이 욕만 하고 막 그랬는데 실제로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도 애매하긴 한데 그랬는데 이렇게 그래도 승리했는데 뭐라 하지 마시죠 라고 하면 이 새끼들 협회에 돈 받아 먹었나? 죽음의 이지선다라니까? 그럴 수 있죠. 네, 이거 진짜 그 홍명보 감독도 인터뷰를 했잖아요. 이게 평가전을 치르는 이유다. 아마 브라질전이 끝나고 이야기를 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평가전을 치르는 이유다. 이 평가전에서 문제를 발견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문제점을 발견을 했다면 네. 그때 아마 우리도 얘기했을 거예요. 피드백을 해야 된다. 그렇죠. 오답노트가 그러니까 뭔 줄 알아야 되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과정을 하고서 오답이 나왔으면 이 과정에 따라서 여기가 틀렸구나. 절대값을 매겼어야 되는데 절대값을 내가 까먹었네. 공식을 잘못 외웠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속수무책으로 당하면 그러면 형편없이 털렸어요. 그거 같이 되는 거야. 짱구처럼. 형편없이 졌어요. 그래. 그러면 뭐가 문제인지 몰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과정을 구석구석 해봐야 아는데 그래 우리가 측면 뒷공간에 대한 문제점을 도대체 언제부터 얘기했나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 문제점은 그럼 해결이 됐나요? 예를 들어 만약에 하나라도 우리가 그랬는데 이 경기에서 2대0, 3대0으로 졌어도 측면 뒷공간을 잘 틀어 막았어. 근데 뭐 세피스에서 한두 방 빵 먹고 졌다고 그러면 저는 그게 차라리 낫습니다. 세피스는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럼 세피스를 보완하면 되고 측면 뒷공간에 대해서는 그래도 대비를 했구나. 그게 이긴 게 좋은 게 아니라니까. 그렇죠. 네. 친선전 이기려고 월드컵 준비하나요? 근데 일단 이긴 경기긴 하잖아요. 근데 홍명보 감독의 이야기처럼 평가전은 문제점을 발견하는 것이 목적이니 저희도 그래서 문제점을 얘기한 거다. 그래서 우리가 월드컵 본선에서는 이런 문제점들을 줄여나가야 확률적으로 좋은 결과를 낼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런 부분은 좀 아쉽게 느껴졌다.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전에 어떤 경기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얘기를 제가 한번 다른 컨텐츠에서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홍명보 감독이 객원 해설위원으로 참가했었던 대표팀 경기가 있었어요. 그게 02년도에서 06년도 사이에 아마 그랬을 거예요. 즈음이었을 거예요. 제가 그걸 라이브로 보면서 인상 깊었던 코멘트 하나는 우리의 백스리의 중요한 부분은 예를 들어 상대가 투톱이면 투톱을 맞고 난 다음에 나머지 한 명 공격에 우리가 공격했을 때 세 명이 모두 남아있는 게 아니라 나머지 잉여 자원을 얼마나 앞쪽으로 참여시킬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굉장히 핵심적인 얘기를 본인 입으로 했습니다. 그거 되게 중요한 얘기거든요. 현대 축구에서도 백스리를 했을 때 혹은 하이브리드 전술을 썼을 때 뒤에 잉여 자원을 만들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되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정말 많이 얘기하죠. 본인이 얘기했어요. 그럼 본인이 모르진 않겠죠? 근데 왜 이렇게 할까요? 어제 딱 그랬지. 어제 그런 상황만 나왔어요. 잉여 자원이 계속 뒤에 남아요. 그거는 너무 낭비예요, 요즘 축구에서. 어제 우리 계속 백스리만 남아있었거든요. 네. 아쉽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이겼지만 볼리비아든 가나든 이겼지만
좋은 평가전의 내용이었는가라고 물으면 저는 그렇게 얘기하기 굉장히 좀 어렵다. 네. 야, 우리 대표팀 얘기만 20분을 했네요. 아 그러게요. 예, 원래 네. 이러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저는 사실 보면서 이게 또 항상 같은 얘기라서 네. 오늘은 코멘트 할 게 많이 없겠구나 했는데 역시 프리 토크를 하니 그렇습니다. 길게 나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중계 먼 드론샷에서도 나왔잖아요. 정말 눈에 띄게 우리 대표팀을 응원하는 현장에 가는 이 관람객 팬들의 숫자가 줄었습니다. 네. 심대하게 줄었습니다. 이게 결국에 결과예요. 지더라도 재밌고 좋은 어떤 축구를 하고 행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우리 팬들은 갈 준비를 하고 있는 팬들입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랫동안 팬들이 찾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신의로 무언가를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으니 결국 그들도 등을 돌렸다. 네. 얼마나 관중수가 줄었냐면 보통 서울에서 A매치 경기 하면 경기 끝나고 월드컵 경기장 기차 여러 번 통과시켜야 돼요. 맞아요. 거기 상암 근처가 네. 너무 힘들어요. 어제 월드컵 경기장에서 끝나자마자 되게 편안하게 지하철에 탔습니다. 예. 한 번에 탔고 안 할 말로 네. 서울 빡센 경기도 이거보다 훨씬 혼잡합니다. 그렇죠. 훨씬 혼잡합니다. 제가 이 단소 들고 공장에서 봤던 네. 윙가드 서울 인천전 네. 5만 명 왔을 때 네. 그때 미쳤거든요. 진짜 사람 엄청 많았고. 음. 근데 지금은 어제 33,000명이 왔는데 근데도 서울 월드컵 경기장이 뭐 큰 것도 있지만 빈자리가 오히려 더 많이 저는 좀 느껴졌고 눈에 보이잖아요. 눈에 보여요.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빈자리 아쉬움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MD샵 있죠. 머천다이징샵. 굉장히 쉽게 갈 수 있더군요. 네. 거기 웬만큼 사람 몰려가지고 가고 싶어도 못 간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A매치 직관 때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도 이번에는 너무 쉽게 갔다. 추웠죠. 네. 추워도 이렇게 날씨 때문에 관객이 줄지 않아요. 네. 그리고 그게 눈에 띄게 그래프가 우하향하는 게 우리가 직접 계속 보고 있잖아. 네. 심각하게 바라봐야 돼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월드컵이 이제 11, 12 해갖고 얼마 남았나요? 8개월 남았나요? 그쵸, 거의 그쯤. 네, 근데 이 정도 때 원래 분위기가 좀 올라옵니다. 하계 올림픽이랑은 다르게 월드컵은 여전히 분위기가 좋을 때 올라와요. 그래서 이제 내년 초에 동계올림픽 하잖아요. 네. 그래서 동계올림픽 재밌게 보고 야 우리 이제 다음 메이저대회 뭐지? 와 월드컵이네 하면서 네. 자연스럽게 축구 쪽으로 이렇게 딱 오거든요. 그리고 내년에 올림픽이라 월드컵뿐만이 아니라 아시안 게임도 있어요. 그죠. 네, 9월에 나고 일본에서 하거든요. 우리 U22 팀 또 졌던데 중국한테 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네, 이거 또한 지금 문제입니다. 근데 A 대표팀의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우리가 얘기를 덜 할 때. 그렇죠. 네. 찜찜하네요. 그렇습니다. 네, 내년이 굉장히 중요한 한인데 네. 지금 여러 가지로 준비가 승리했다고 좋아하지 않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많이 배우고 네. 피드백을 해서 더 많은 준비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저는 딱 그렇게 생각해요. 평가전이라서 안일하게 준비한다고 나중에 얘기할진 모르겠지만 했던 거라고 할진 모르겠지만 나중에 우리의 이런 걱정이 기후에 그칠 정도로 더 치밀하게 더 완벽하게 준비해서 월드컵 본선에선 좋은 내용 보여주길 바라겠습니다.